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이었죠. 강화도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 중성의 성문터가 발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려시대 성문터를 발견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성문터 발굴 뒤엔 쓰라린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화도는 잠깐이지만 고려시대 임시 수도 역할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1231년에 몽골군이 1차로 침입을 할 때 겨우 이제 강화를 맺었는데 하도 몽골이 이제 과도한 곡물도 요구하고 심지어는 뭐 고위 관리들의 어린 딸까지 곡물로 보내라라고 이제 괴롭히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항전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강화도의 궁성에 해당되는 내성, 그다음에 중성, 외성이라고 해서 이제 3중으로 쌓아 대비를 하게 되죠. 이게 몽골군은 해군이 없다 그래서 네. 사실 강화도로 가면 몽골군이 그렇죠.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성, 중성, 외성 그중에 이번에 발굴한 게 중성. 그렇습니다. 이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중성은 그 1240년이니까 몽골과의 항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제 축조가 됐는데 현재 확인된 길이는 총 한 11km 정도 되고 축조 당시에 한 17개 정도의 성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중 하나를 찾아낸 거고, 그런데 이제 노출된 성문터를 보니까 이게 돌로 쌓은 담장으로 그냥 그렇게 꽉 막아놓은 그런 모습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문을 허문 뒤에 담장을 쌓아서 아예 폐쇄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역사가 있는데요. 1259년에 몽골이 고려와 이제 최종적으로 강화를 맺으면서 하나 조건을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인데요. 바로 이제 강화섬의 성벽을 허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몽골 사신들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궁성에 해당되는 내성만 허물었다가 안 되겠다, 이게 내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중성, 외성까지 다 허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벽을 다 허문 것을 직접 보고 난 뒤에야 안심하고 철수하겠다라고 버틴 겁니다. 고려사를 보면 몽골 사신들이 너무 독촉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성을 쌓지나 말걸이라고 울면서 하소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생각해보면 멀쩡한 성벽을 허무는 일에 동원된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뭐 이 성을 뭐 이렇게 파괴하는, 해체하는 그런 장비도 없잖아요. 만드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으며 생으로 그걸 또 다 가서 또 돌을 쌓아서 막아버리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사를 보면 성이 허물어지는 소리에 거리의 아이들과 여염집 보녀자들까지도 슬피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 아픈 그렇죠. 역사인데요. 다시는 강화도로 너네 못 들어가게 하겠다.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러면 중성 완전히 다 허문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중성을 허물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내성, 중성, 외성을 이제 허물 때 같이 이제 중성도 허물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뭐 이번 발굴이 의미하는 거는 그냥 성을 자체를 허물었다는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761년 전에 백성들이 몽골군의 핍박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벽을 헐고 담장을 쌓고 그래서 영원히 메어버린 정말 쓰라린 역사의 흔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몽골군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사실 강화도가 굉장히 요새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려가 사실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옮긴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몽골이 최강국, 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해서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뭐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그런 나라지만 결정적인 그 취약점이 뭐냐면 물에 약하다는 거, 이거를 고려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물을 건너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초원만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물에 약했냐. 그래서 징기스칸이 13세기 초에 부족을 통합한 뒤에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그 4조를 보면 물에 방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제 14조를 보면 물에 손 담그는 것을 금한다. 물은 반드시 그릇으로 떠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원지대나 사막지대에 살던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가축도 그렇고, 그래서 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물을 신성시하게 되고 또는 경외심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근데 이게 몽골군한테 가장 취약했던 게 비바람 속에서 전투를 하는 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54년에 차라데라는 몽골 장수가 충주산성을 공격을 했을 때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고려가 반격을 취했겠죠. 그러니까 이 적군이 포위를 풀고 나물나라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2년 뒤에 다시 몽골군이 또다시 충주성을 공격을 하니까 겁에 질린 백성들이 오락산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네. 그때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덮여오더니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쳤다. 그래서 몽골군이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이라는 거는 신령이 고려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퇴각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신출기물했던 몽골군도 비바람한테는 정말 젬병이었다라고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 강화도는 다 다리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짧은 시간에 다리 그냥 싹 하고 통과버리고 그만이지만 되게 짧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아주 넓은 그렇습니다. 곳은 아니거든요.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 1km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강화 해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남북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폭은 400에서 1000m 정도니까 1km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건너기는 근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석 간만의 차가 9m 정도가 되는데 물살이 험하기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저는 잘 모르니까 하는데 이게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좁은 해역에서 조수가 크게 오르내릴 때는 바닷물의 수평 운동인 조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좁은 만이나 해협에서는 왕복성 조류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클수록 해협이 좁을수록 유속이 더욱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물대의 조류 속도라는 거는 시속 한 11에서 13km 정도 되는데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3m 정도 되는데 이게 물에서는 또 되게 빠른 속도라고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직접 봤는데요. 다도해나 이런 데 가면은 조수간만 밀물대하고 썰물대 보면 바닷물이 흐른다. 이런 게 어떤 건지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들먹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이렇게 문다 그래서. 막 바닷물이 우리 계곡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걷는다는 거. 강화도도 이렇게 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진짜 되게 크게 들리는 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짧은 거리였는데도 몽골군이 감히 건널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물살도 거세지만 특별히 또 있는 게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군으로서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늪이었을 거다라는 건데 특히나 강화갯벌은 바닷물 함수량이 높은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 중에서도. 그래서 빠지면 이게 허벅지까지 차올라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몽골군이 정말 밀물을 이용해서 강화해협을 건넜다 치자. 그래도 물이 빠지기 전에 공격을 끝내지 않으면 갯벌에 빠져서 그냥 전투력을 잃게 만다라는 거죠. 자, 그 몽골군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겨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임진강, 한강, 예성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빙이라고 있습니다. 한강 남쪽, 이거 하류 쪽 내려가면은 얼음처럼 막 쌓이는 게 보여요. 저도 파주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자유로로 쭉 오다 보면은 그 유빙이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흘러서 아주 꽉 차거든요. 근데 강화섬으로 그게 다 임진강, 예성강, 한강께 다 모이기 때문에 거의 그 백길이 끊긴다 그래요. 몽골군으로서는 이게 정말 난감했겠는데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많아요. 이게 조건이 많은 게 몽골이 1년 내내 전쟁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인 구조가 있다. 왜냐하면 몽골로서는 봄, 여름에 최소한도의 어떤 목축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생업에 필요한 거. 왜냐하면 게르라는 천막의 주재료를 만들려면은 부족민들이 공동 작업에 나서야 했고 특히나 봄, 여름에 말을 이제 제대로 키워야 가을철쯤 돼서 이제 그 추수가 끝나는 가을철쯤 돼서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한 계절만 잘 버티면 그럼 몽골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몽골군이 스스로 철수해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쟁을 장기화만 시키게 되면 몽골의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되는 거고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는 무슨 조수간만의 차, 빠른 물살, 갯벌, 유빙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몽골로서는. 근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도 그게 강화도 섬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몽골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거네요. 이건 처음 저도 사실 알게 된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고려 입장으로 보면은 강화도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요새화될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고 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육지는 그럼 어떠냐라는 생각을
뭐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리고 이게 또 산성이 또 우리가 산성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삼중산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산성 전략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어떤 우리만의 또 강점. 예, 그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죠. 산성 전투 하나만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도 못 들어가는데 네. 산소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삼중인이라니까. 세 개의 성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같이 싸우는 성 안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성 허물라고 계속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강화도의 전투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육지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육지에서도 고려가 사실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 몽골군이 공성전을 벌여도 육지에서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1231년의 귀지성 전투 이거는 몽골군이 다양한 공성 무기를 동원하고도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를 당시에 지휘했던 70대 몽골의 노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작은 성이 대군을 맞아 싸우는 걸 보니까 하늘이 고려를 돕는가 보다라고 이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군이 이긴 전투들이 더 있죠. 그 유명한 처인성 전투 우리가 잘 아는 김윤후라는 그 승려 출신 그런 그 분이 했죠. 그러니까 몽골군 총사령관이 살리타를 살해하고 그래서 충격적인 전과를 올린 전투로 우리가 기록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 몽골군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강화협을 건너는 것도 그렇지만 육지에서도 곳곳에 난관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전투도 몽골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전투였다고 봐야 됩니다. 유럽까지 다 정벌하는 그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몽골군이지만 산성하고는 좀 우리하고는 좀 달랐다 상황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참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그냥 싸움 대 싸움으로 간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외교 전술을 잘 구사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려가 버틴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노련한 외교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의 밀당 외교는 정말 그 정평에 나 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도 자꾸 명나라만 의지하려는 그런 신하들한테 고려의 외교 좀 배우라고 지금 후금이 청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금이 뜨고 있는데 자꾸 다 쓰러져가는 왜 명나라만 자꾸 그러냐 고려의 외교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몽골이 이 고려의 강화도 천도를 계속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개경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계속 쳐요. 그러면 이제 고려의 임금 고정이었는데 되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면 나라의 근본이 비게 되고 나라의 근본이 비면 누가 해마다 공물을 마련해서 상국인 몽골을 섬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남은 백성이나마 잘 수습해서 강화섬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변변치 않지만 그런 토사물이라도 만들어서 상국인 몽골한테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몽골 입장에서는 뭐 그럴듯한 논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 잘만 모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하의 명분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몽골을 달랬다는 거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1256년에 고려 사신 김수광이라는 사람이 몽골 군대의 철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쿠빌라이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쿠빌라이는 니네들 말이야 강화섬에서 빨리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수하지 않을 거야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 김수광이라는 사람의 화술이 백미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냥꾼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굴 밖에서 기다리는데 굴 속에 숨은 짐승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냥꾼이 없어져야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몽골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쿠벨라이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야 네가 참 진짜 사신이다. 그래 내가 물러날게. 이러면서 군사를 돌렸다는 건데요. 아 진짜 실제로 돌렸어요?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외교적 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고려는 강화협상을 합의한 게 1259년이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결국 개경으로 환도한 거는 11년 후인 1270년에 그제서야 이제 환도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 오래 강화도에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려가 거의 뭐 그 몽골의 애간장을 녹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려가 목리를 부리고 막 이러니까 쿠빌라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그 1269년 정도에 고려를 이건 뭐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의 조정 대신들이 아니되옵니다를 외치게 되는 거죠. 왜요?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은 아니다.
이기지 못하면 국가의 위험이 땅에 떨어진다. 저들이 그러니까 고려가 강과 산의 험준함을 믿고 바다에 식량을 쌓아 가만히 지키기만 하면 무슨 계책으로 우리가 이기겠느냐. 100만 군대라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항복시키지 못했던 게 네. 그냥 몽골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네. 고려가 강했기 때문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만 28년을 버티다가 지쳐서 이제 1259년에 태자를 강화사절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몽골로 가는 도중에 쿠빌라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쿠빌라이가 반색하게 되는 거죠. 야, 고려는 예전에 당나라 태종도 친히 정벌을 했지만 항복시키지 못한 나라가 아니냐. 그런 나라의 세자가 제 발로 걸어왔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당태종 나오는 거 보니까 고구려 시대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고 뭐 쿠빌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넓은 하늘 아래 신하로 복종하지 않은 나라는 고려와 송나라뿐이었는데 이제 송나라는 거의 멸망 직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려도 원날에 굴복을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구나. 정말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럼 고려가 스스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쿠빌라이가 고려를 위해서 선신공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뭐 굴복은 하지만 의관이나 이런 제도는 고려의 풍속을 따라서 모두 고치지 마. 그리고 개경 환도도 조금 뭐 여력을 봐서 좀 늦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래 설치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다루가치라고 있었어요. 총독 네. 같은 거였는데 네. 그거는 조금 일단 귀국시켜. 아직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여지를 줬다는 명을 내립니다.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제도와 풍속은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이어서 이거를 흔히 세조의 유운이라 그래요. 쿠빌라이가 세조거든요. 예. 세조의 유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려가 훗날에 몽골이 내정 간섭을 할 때마다 이 세조의 유운을 내세우면서 번번이 좌절시키게 되는 거죠. 고려가 정말 외교술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충수광 때인데 고려를 흡수통합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려 조정에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재현이 이렇게 몽골 조정에 상소를 올립니다. 아니 세조께서 쿠빌라이께서 뭐 유운을 하셨는데 뭐 고려 고유의 풍속과 제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려 몽골 조정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신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쿠빌라이는. 협박반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곱게 말할 때 좀 그 말 듣고 좀 꼼짝 마시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결국은 고려 흡수통합 계획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몽골이 고려를 특출하게 뭐 봐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막 지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태종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 그리고 지금도 80여 개 세계 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완전히 흡수통합을 못했던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근데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 네. 그 후손들한테 네. 짓밟힌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화도가 제일 먼저 강화도 길을 막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청나라가. 몽골군이 고려시대 때 그렇게 네. 그 강화도를 정벌 못했으니까 청나라가. 이번에는 강화도부터 가가지고 그랬으니까 해군을 남한산성으로, 키워가지고 네. 못 도망가게 하겠다 이렇게. 잽싸게 갔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몽골은 발전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 후손들한테 당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참 이렇게 크지 않은 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배운 역사지만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날이 많이 쌀쌀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